이 바보 같은 놈, 탁장 하나도 제대로 못 치우냐? 커다란 빗자루가 공중을 가릅니다. 머슴 서기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물구덩이에 넘어지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박씨 대감댁 마당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인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까지 배를 잡고 웃어댑니다. 저놈이 머슴이라니 닭보다 못한 놈이로구만. 서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흙투성이 몸을 일으킵니다. 서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겁쟁이 바보 머슴이 머지않아 이 집안의 은인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는 서기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 박씨 대감댁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수십 마지기 논밭을 거느린 양반댁이었지요. 서기가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건 석 달 전 일이었어요. 저기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관리인 최서방은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한 인상이었지요. 힘은 좀 쓸 줄 아나? 예.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요. 말을 더듬는 서기를 보며 최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그래도 당장 일손이 부족하니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 해서 서기는 박씨 대감댁의 막내 머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서기는 이 집에서 가장 무능한 머슴으로 소문났어요. 서기, 탁장 청소는 했나? 아직요. 닭들이 좋아서. 아이고, 답답해. 닭도 무서워하는 놈이 무슨 머슴이람? 서기는 고개를 숙인 채 달장으로 향했지요. 문을 열자마자 큰 수탈기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들었어요. 꼭기요. 미안해. 서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탈근 더욱 기세등등하게 서기를 쪼아댔지요. 마당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수탈칸테 지는 머슴이 어디 있어. 서기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다들 무슨 소란이에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대감의 외동딸 소화가 안채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18살 소화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하얀 피부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가씨였지요. 아가씨, 저 바보 머슴이 또 수탉한테 쫓겨다녔습니다. 소화는 서기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기, 괜찮아요? 예. 아가씨, 괜찮습니다. 소화가 마루에서 내려와 서기에게 다가왔지요. 손 다쳤어요? 약 가져올게요. 소화가 안채로 들어가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왜 저런 바보를 챙기시는 건지. 곧 소화가 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화는 서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약을 발랐지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서기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화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서기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황급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서기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 댁에 온 지 석 달, 서기는 이미 소화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어요. 한낱 머슴 주제에 양반 아가씨를 바랄 수 있을까요? 서기는 그저 멀리서 소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기, 장작 패야지. 최서방의 고함이 들렸어요. 서기는 황급히 도끼를 들고 장작 더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도끼질도 서툴렀지요. 쾅! 도끼가 나무를 벗어나 땅에 박혔습니다. 아이고, 서기 너는 정말.
도끼질도 그렇게 하냐? 옆에서 지나가던 머슴 두석이가 혀를 찼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서기는 겨우 장작 몇 개를 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요. 서기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안채 쪽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소화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화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서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서기는 겁쟁이 바보 머슴이었지만 소화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서기, 저녁 먹어야지. 부엌에서 일하는 삼례댁이 소리쳤습니다. 서기는 머슴들이 묶는 행랑채로 향했어요. 좁은 방에는 머슴 5명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지요. 늦었네, 서기. 밥이나 먹어. 최서방이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서기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장작 몇 개 못 팼다며 저러고서 밥값은 하려나. 서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서기의 눈빛은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머슴들이 하나둘 잠들었어요. 서기도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기는 생각에 잠겼지요. 조금만 더 참자. 때가 오면. 서기의 손이 또다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고통의 떨림이었지요.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화의 미소를 떠올리며 조용히 잠에 들었어요. 박씨 대감댁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지요. 서기가 박씨 대감댁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화려한 가마 하나가 대감댁 앞에 멈춰 섰어요. 윤판서 댁 도련님 윤호께서 오셨습니다. 문지기의 외침에 대감댁이 술렁였습니다. 윤판서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였지요. 대감은 황급히 사랑채로 나가 윤호를 맞이했어요. 어허, 이게 누구신가? 윤 도련님이 아니신가? 박 대감님, 오래간만입니다. 25살의 윤호는 단정한 외모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교만함이 서려 있었지요. 무슨 바람이 불어 이 변두리까지 오셨소? 별일 아닙니다.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렀지요. 두 사람이 사랑채로 들어가자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서기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다가 슬쩍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소화가 차를 가지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윤호가 소화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지요. 이분이 제 외동딸 소화입니다. 아,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습니다. 소화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차를 따랐습니다. 윤호의 시선이 소화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소화는 불편한 기색으로 사랑채를 나왔지요. 뒷마당에서 서기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해졌어요. 저 양반, 눈빛이 좋지 않아. 윤호가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담을 꺼내기 위해서였지요. 박 대감, 제 아들이 영애를 무척 마음에 들어합니다. 혼담을 맺으면 어떻겠소? 사랑채에 앉은 윤판서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은 소화의 뜻도 물어봐야 소화 양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윤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소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윤 도련님과 혼인할 수 없어요. 알고 있다, 얘야. 내 뜻을 아버지께 전하마.
대감이 윤판서에게 소화의 거절 의사를 전하자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쉽군요. 윤판서 부자가 돌아가면서 윤호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다. 뒷마당 나무 그늘에 숨어있던 서기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대감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뭐라고? 영모라니. 대감은 기겁을 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 문서까지 함께 제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모함을.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지요. 대감댁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기는 행랑채 구석에서 이 소동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판서. 시작했구나. 그날 밤 서기는 홀로 뒷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서기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더 참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기의 손이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서기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행랑채로 돌아갔지요. 박씨 대감댁의 밤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캄캄했습니다. 영모 사건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곧 내려온다는 전갈이 왔지요. 대감마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장모가 눈물을 흘리며 대감을 붙잡았습니다. 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누군가 대감님을 모함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증거 문서가 있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감댁 식구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소화는 안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화려한 가마가 다시 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윤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윤호가 사랑채로 들어서자 대감이 다급히 맞이했어요. 윤도련님,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박 대감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호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지요. 제 아버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조정에서 대감님을 의심하는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럴 리가. 나는 억울하오. 저도 대감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소. 그렇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그렇다면 소화 양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은 말문이 막혔지요. 그것은 대감님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금부도사가 내려오면 대감님은 한양으로 끌려가실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호의 말에 대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화의 뜻을 물어봐야. 물론이지요. 소화 양이 승낙하신다면 제가 당장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제가 금부도사의 출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윤호가 돌아간 후 안채는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화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대감이 무릎을 꿇고 소화 앞에 엎드렸어요. 소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를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소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뒷마당에서 서기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소화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달빛 아래 우물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를 살리려면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가씨. 소화가 돌아보니 서기가 서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어색하게 서 있는 서기를 보자 소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기, 돌아가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아, 아가씨.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소화는 서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겁쟁이 바보 머슴이 무슨 방법을 안다는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서기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소화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판서가 증거를 조작했어요. 진짜 증거는 윤 판서 집 서재에. 소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진지한 눈빛으로 소화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제발 윤호한테 가지 마세요. 제가 꼭 증거를 찾아올게요. 소화는 서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겁쟁이 머슴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요. 서기,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요. 아가씨만 안전하면. 서기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소화는 서기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곧 서기는 다시 평소의 어눌한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네, 내일 밤에 제가 다녀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서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소화는 서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서기, 내가 대체 누구니? 다음 날 밤 서기는 조용히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어두운 밤이었지요. 서기는 대감댁 담장을 넘어 윤판서 집이 있는 마을로 향했어요. 한편 소화는 서기가 걱정되어 뒷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지요. 서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깍! 소화는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어귀 숲속이었지요. 소화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보니 서너 명의 사내들이 서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바보 머슴이 감히 윤판서 대 근처를 어슬렁거려 우연히 지나가다가 서기가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내들은 칼을 뽑아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 너 같은 놈이 밤에 여기 왜 왔겠어? 박씨 댁에서 보낸 거지? 아닙니다. 정말 말이 많아 조용히 처리하라는 도련님 분보다. 사내들이 서기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소화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어요. 자신이 나서면 서기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기가 칼을 피하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보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칼날을 피했습니다. 미안해요. 비켜주세요. 이 자식이 어떻게 피하는 거야? 사내들이 당황하며 더욱 거칠게 공격했지요. 하지만 서기는 계속 피했어요. 그러다 한 사내가 뒤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험해. 소화가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서기가 소화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 바로 그 순간 서기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서기가 사내의 팔을 잡아 비틀자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지요.
윽. 서기는 떨어진 칼을 재빨리 집어들고는 나머지 사내들을 제압했어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지요. 소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내가 지금. 서기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아가씨 다치면 안 돼요. 사내들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기가 급히 소화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지요. 빨리, 도망가요.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서기, 넌, 아가씨, 제발요. 서기의 간절한 눈빛에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화가 숲을 빠져나가자 서기는 사내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아가씨를 해치면 안 돼요. 서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지요.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켰다. 아가씨가 봤어. 서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화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소화는 대감댁으로 돌아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서기, 내가 대체 누구니? 어떻게 그런 무술을? 그날 밤 소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지요. 서기와 자객들의 싸움이 있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냐? 한양에서 무사들이 왔답니다. 대감댁 사람들이 모두 마을 입구로 달려갔지요. 말을 탄 무사 대여섯 명이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광주 땅 박씨 댁이 있는 마을이냐? 그렇습니다.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1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사라진 자인데. 무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혹시 강석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 귀신검이라고 불리던 자다. 귀신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기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무사 중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선왕을 모시던 금이 대장이었다. 검술이 귀신 같아서 귀신검이라 불렸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주범으로 몰려 쫓기게 되었다.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하더니 최근 이 근처에서 비슷한 검술을 쓴 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기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은 서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서기가 너무 바보 같아 보였거든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서기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사 하나가 서기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내가 알바 아니다. 꺼져라. 죄송합니다. 서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무사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떠났어요. 이상하군. 분명 이 근처라고 했는데. 더 찾아보자. 무사들이 말을 타고 떠나자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결국 날 찾기 시작했구나. 한편 박씨 대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칼 하나를 꺼냈지요. 칼자루에는 항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20년 전 대감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길이었지요. 지리산 고갯길을 넘다가 산적들에게 습격당했어요. 돈을 내놔. 살려주시오. 제발. 젊은 대감은 칼을 든 산적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10살쯤 된 아이가 나타났지요.
나쁜 사람들. 저리 가요. 아이는 작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자루에는 항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뭐야, 이 꼬마가. 산적들이 비웃었지만 아이의 칼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산적 대여섯 명을 제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가 대감을 일으켜 세웠어요. 대감은 감격하며 아이에게 물었지요. 내 이름이 뭐냐? 은인의 이름을 알아야 은혜를 갚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럼 적어도 이 칼이라도 받아라. 은혜를 갚을 기회를. 칼은 제가 필요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대감은 그 항문양을 잊지 못해 똑같은 칼을 하나 만들어 간직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대감은 칼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소화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아, 소화야. 대감이 칼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 하자 소화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 칼, 항문양이네요. 2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칼과 똑같이 만든 거란다. 소화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서기가 사내들을 제압할 때 허리춤에서 무언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혹시 아버지, 그 은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워낙 어린 아이였고 20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소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기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소화는 뒷마당에서 서기를 기다렸습니다. 서기가 나타나자 소화가 물었어요. 서기,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예. 아가씨, 너 대체 누구니?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머슴이에요. 거짓말. 어제 내가 보여준 무술, 그리고 윤판서에 대해 아는 것들. 넌 평범한 머슴이 아니야.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먼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때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서기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소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서기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윤호가 다시 박씨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윤판서와 함께였지요. 박 대감, 기한이 지났소. 소와 양의 대답은? 윤판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소화가 아직.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는 거요. 내일이면 금부도사가 도착하오. 그럼 대감은 한양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될 것이오. 윤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호도 따라 일어서며 비웃었지요. 아버지, 이런 완고한 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소화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소화에게 쏠렸습니다. 소화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요. 제가 혼인하겠습니다. 소화야. 대감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하지만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윤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서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기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요. 소화 양의 현명한 선택이요. 그럼 내일. 윤판서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자객 무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뭐야? 대감댁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객은 10명이 넘었지요. 모두 칼을 들고 있었어요. 윤판서가 자객들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 어차피 소화양은 내 며느리가 될 것. 증거를 아는 자들은 모두 없애버려라. 예. 자객들이 대감과 가족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대감댁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지요. 어머니, 소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객 하나가 장모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서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장모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객의 칼이 서기의 팔을 스쳤지요. 피가 흘렀어요. 서기. 소화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천에 쌓인 칼이었습니다. 천이 풀리자 칼자루에 새겨진 항문양이 드러났지요. 박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칼. 설마. 서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바보의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검객의 눈이었지요. 소화 아가씨와 대감님을 건드리지 마. 서기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순식간에 자객 셋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 자식. 자객들이 당황하며 함께 덤벼들었지요. 하지만 서기의 검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자객 하나씩이 쓰러졌어요. 윤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검법. 설마 귀신검. 불가능해. 귀신검 방석은 10년 전에 죽었다고. 윤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기의 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넘던 자객들이 모두 제압당했지요. 서기가 천천히 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너는 바보 머슴이잖아. 어떻게? 서기가 윤호의 칼을 단숨에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지요. 서기가 윤호의 목에 칼을 겨눴어요. 소화 아가씨를 건드리면 용서 안 해요. 서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지요. 윤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정체가 뭐냐? 정말 방석이냐? 서기는 대답 대신 윤판서를 노려보았어요. 그 시선에 윤판서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지요. 박 대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기, 내가 정말. 서기는 칼을 거두고 소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죄송합니다. 숨겨서 죄송해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판서 부자를 묶어둔 후 서기는 모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이 서기를 둘러싸고 서 있었지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진짜 정체를. 서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이름은 강석입니다. 10년 전 선왕을 모시던 금위대장이었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기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당시 저는 영모를 꾸미는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심에 윤판서가 있었지요. 윤판서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역으로 저를 영모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선왕께서는 진실을 아셨지만 힘이 없으셨지요. 선왕께서 비밀리에 저를 탈출시켜 주셨어요. 내가 오면 돌아오라. 그때까지 숨어서 살 거라는 말씀과 함께 서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이 댁의 머슴으로 들어왔지요. 소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서기는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숨을 곳이 필요해서였어요. 하지만 서기가 박 대감을 돌아보았지요. 대감님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대감이 눈을 크게 떴어요. 20년 전 지리산 고갯길에서 산적에게 습격당한 젊은 양반을, 그때 그 아이가, 내가. 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제가 그 아이입니다. 대감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지요. 내가 널, 무슨 소리냐? 저는 그때 고아였습니다. 스승님께 검술을 배우다 스승님이 돌아가셨지요. 떠돌다가 산적들에게 쫓기는 대감님을 보았어요. 서기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대감님을 구한 후 대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지요. 은혜를 갚겠다. 우리 집에 가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 뒤를 쫓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대감님께 피해를 줄까봐.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저는 혼자 살다가 왕실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금위대장까지 올랐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윤판서를 노려보았어요. 윤판서, 당신의 영모 계획을 제가 알게 되었고 당신은 저를 없애려 했지요. 윤판서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1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증거는 있습니다. 서기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윤판서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박 대감을 모함한 가짜 증거 문서의 원본이지요. 대감이 문서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윤판서의 인장이 선명했어요. 이것이면 내 누명을 벗을 수 있소.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짜 증거도 있습니다. 선왕께서 저를 탈출시키실 때 주신 밀지가. 서기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선왕의 친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새 임금께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화가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기, 아니 강서, 당신은 미안합니다. 숨겼어. 소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대감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지금 또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저야말로 대감님께 진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서기가 항문양이 새겨진 칼을 들어 보였어요. 이 칼, 스승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항문양은 우리 건파의 상징이지요. 대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때 그 칼, 내가 평생 잊지 못했다. 서기도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소화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가 놀라 소화를 바라보았지요.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서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전히 소화 앞에서는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윤판서의 증거 문서와 선왕의 밀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새 임금께 직접 진실을 알렸지요. 이것이 선왕의 밀지란 말이냐? 예, 전하. 선왕께서 귀신검 당석을 탈출시키신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은 문서들을 살펴보았어요. 윤판서의 영모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윤판서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박 대감의 누명을 벗겨주도록. 금부도사들이 윤판서를 잡으러 갔습니다. 윤판서 부자는 곧 옥에 갇혔지요. 임금이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충성을 알았노라.
다시 금위대장의 벼슬을 내릴 것이니.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황송하옵니다만 신은 더 이상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대 같은 검객이 벼슬을 마다한다니. 신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서기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노라.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대신 포상은 받아야 할 것이니. 임금은 서기에게 금은보화와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서기는 감사의 절을 올렸어요. 서기가 광주로 돌아왔을 때 박씨 대감댁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대감은 기뻐했지요. 서기, 아니 강서, 자네가 돌아왔구나. 대감이 서기를 껴안았습니다. 서기도 미소를 지었어요. 대감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년 전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갚는구나. 자네는 우리 집의 은인이야. 대감이 서기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우리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나? 서기가 깜짝 놀라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라뇨. 저는 바로 그때 소화가 안채에서 나왔어요. 소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서, 아니 서기. 소화가 서기의 손을 잡았지요.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아가씨한테 반했어요. 소화의 고백에 서기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세요. 평생 저를 지켜줘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아가씨, 제가 정말, 네, 정말이에요. 서기가 소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대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좋아. 다음 달에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서기와 소화는 대감댁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한때 겁쟁이 바보 머슴이라 놀렸던 서기가 조선 제일검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어요. 저 사람이 귀신검이었다니.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구나. 서기는 더 이상 겁쟁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소화와 함께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서기와 소화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강민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마당에서 서기가 10살 된 강민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강한 검객이 될 거예요. 강민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서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아, 힘만 세다고 강한 게 아니란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진짜 강함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지. 강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서기가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가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5살 난 딸 강화는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재롱을 떨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강화가 달려가 박 대감을 껴안았습니다. 대감은 손주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강화, 오늘도 예쁘구나. 할아버지, 오빠랑 검술놀이 해요. 허허, 그래. 우리 손주들 보니 눈이 부시는구나. 서기가 다가와 대감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그래, 사위. 자네 덕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대감님 덕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20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화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네, 부인. 서기가 소화의 손을 잡았어요. 소화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지요. 서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한때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검객이었습니다. 겁쟁이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요. 서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들에게도 가르칠 것입니다. 박씨 대감댁의 저녁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